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인근의 오크베이라는 마을은 자연환경, 고급 주거지, 문화예술, 그리고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부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정착지나 가족 단위의 이민을 고려해보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2007년 9월 4일 새벽 3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11 센터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신고자는 이 마을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나이 든 여성으로 서툰 영어로 집 주소를 더듬더듬 불렀습니다. 접수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울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답뿐이었죠.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911 접수자는 곧장 경찰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신고자에게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언어의 장벽 때문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하면서요.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가자! 가자! 라고 외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 전화는 뚝 끊겨버렸죠. 접수자는 침착하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년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는 방금 큰 싸움이 있던 중에 작은 사고가 났을 뿐이다 라면서 상황을 종료시키려는 듯 했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여성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접수자가 상황을 묻자 그저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접수자는 무려 17차례나 신고지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고 음성 메시지만 들려왔어요. 911 신고센터는 위급함을 감지하고 접수자가 통화를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경찰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3개 지역, 오크베이, 사니치, 그리고 빅토리아 경찰이 응답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했죠. 이곳에 경찰들이 도착해보니 관할인 오크베이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지역 경찰이 먼저 들어오면서 작전 지휘와 책임 문제가 꼬였거든요. 심지어 경찰의 무전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관할인 오크베이 경찰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술 취한 청소년을 집에 데려다 주느라 늦게 도착했던 거였어요. 어쨌든 경찰은 집안의 용의자에게 여러 차례 회유와 경고를 한 끝에 최초 신고로부터 35분이 지난 후에야 조심스럽게 집으로 진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신발 자국들이 흩어져 보였고 안쪽 복도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동양인 남성과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범인이 인지를 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조심히 접근했어요. 닫힌 방 안에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가스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현장 지휘자는 즉시 경찰에게 진입을 중단하고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인 응급대응팀을 기다리라고 지시했어요. 또한 무장한 용의자가 폭발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근의 6가구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켰죠.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특공대가 도착하고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폭발을 하거나 뭐라도 인기척이 들릴 줄 알았는데 가스 냄새만 날 뿐 전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입 명령은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결국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거의 5시간이 흐른 오전 8시가 돼서야 특공대는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다시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비극으로 마무리된 상태였죠. 처음에 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잖아요. 그 남녀는 이 집의 안주인 박 씨의 친정부모로 밝혀졌습니다. 66세의 남성 박 씨와 59세의 여성 천 씨였죠.
이 외에도 침실의 가구 뒤에서 3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는데요. 포개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38살의 남편 이현준, 그의 아내 33살의 박씨, 그리고 부부의 6살 된 아들이었어요. 경찰은 집과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고 다음날 저녁까지 현장을 샅샅이 조사한 뒤에야 이 집에서 시신을 이송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9월 4일 새벽 3시 별거 중이던 남편 이 씨가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죠. 5구의 모든 시신에서 여러 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고요. 집안 곳곳에서 방화를 시도한 흔적과 함께 가연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실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가정폭력 사건과 보석 조건 위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석 조건 위반이란 재판 중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정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5주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07년 7월 31일 아내 박 씨가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오크베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자동차 사고로 오른팔과 코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붕대와 테이프로 상처를 감싼 채 담요를 두르고 있었죠.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을 녹화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고의력 교통사고를 냈다고요. 당시 이 2사람이 이혼 소송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 남편은 아내를 불렀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그의 차 뒷좌석에 탔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때 남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혼하고 끝낼 거냐고 다그쳤어요. 이 아내 박 씨는 이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우리 2사람 모두에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차의 조수석 부분을 전신주에 들이받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박 씨는 앞좌석에 심하게 부딪혀 코와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내서 자신을 다치게 했다라고요. 이걸 들은 간호사는 가정폭력이 의심되니 곧장 경찰에 보고를 했죠. 그리고 사고를 접수한 빅토리아 지역경찰은 관할 문제를 고려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오크베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다시 오크베이 경찰서로 가서 이 그동안의 가정 문제와 함께 남편이 고의로 낸 차 사고를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남편 이 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는 8살이던 1976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5남매인 막내로 위로 4명의 누나들 사이에서 아기로 불리며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이 씨는 과거 한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999년 캐나다에 교환학생으로 온 26살의 박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바로 다음 해 박 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04년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요. 2번째 결혼인 거죠. 이 씨 가족들에 따르면 그 무렵만 해도 부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빅토리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식당 이름이 구루바엔 그릴이라는 곳이에요. 2004년 식당 직원 송 씨는 사장 이 씨를 상대로 25,000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2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장 이 씨 때문에 칼에 손이 베어 몇 바늘을 꿰매야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듬해 2005년 3월에도 송 씨는 이 씨가 또다시 자신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직전까지도 이 씨는 송 씨와의 폭행소송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폭력은 직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박 씨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찍거나 이 상처를 남기지 않는 부위를 골라 때린다며 그녀의 이마를 자주 때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박 문제 또한 심각했어요.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곤 했고 특히 돈을 잃은 날에는 심하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풀이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친정 부모가 한국에서 건너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 씨는 아내가 부모님을 믿고 자신에게 대들거나 장인 장모님이 아내를 부추긴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대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아내 박 씨가 식당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박 씨는 남편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 그리고 친정 부모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너무 두렵다면서요. 특히 식당 주방에는 칼이 많았고 그는 어디를 가든 습관처럼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항상 차 안에 하나 두고요. 심지어 주머니에도 또 하나의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이런 남편의 분노 조절 장애와 폭력성 그리고 칼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며 반드시 남편이 구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풀려나면 분명 가족을 해칠 거라면서요. 이때 경찰은 이 아내 박 씨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에 따라 임시보호소에 머물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와 부모가 걱정된다며 오크베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왜 안 내려졌을까 싶은데 이건 법원만이 내리는 조치라 당시 경찰이 직접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거나 절차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넘긴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별거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 사고를 내기 직전 아내 박 씨에게 정말 이혼하길 원하냐며 수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박 씨의 영어 이름을 부르며 미안해 써니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차를 전신주에 들이받았죠. 이후 피를 흘리는 아내를 보고는 또다시 미안해 써니를 반복해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덧붙여서 이혼을 진짜 하면 내가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며 협박했다고도 하죠. 가정폭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이 씨를 난폭운전 및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에 구금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와 대화를 하며 가던 중에 흥분해서 뒷좌석을 쳐다보다가 운전 부주의로 들이받았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죠. 경찰의 보고를 받은 검사는 이 씨가 고의 사고로 박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가중폭행 혐의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가중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난폭운전과 상해를 유발한 불법 운전 혐의로 낮춰 기소했죠. 그 후 8월 2일 이 씨에 대한 보석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진술을 근거로 그가 가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보석이 아닌 반드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미 가중폭행 혐의는 철회되었고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직원 폭행사고로 기소 중이긴 하지만 그 건은 아직 시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교통사고를 빌미로 구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씨의 구금이 어렵게 되자 검사는 판사에게 이 씨의 가정폭력을 고려해 엄격한 보석 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양쪽 주장을 모두 들은 후에 이 씨에게 이와 같이 적용했어요. 1번, 보호관찰관에게 거주지를 보고하고 2번, 이를 변경할 때 보호관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것 3번, 아내 박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
4번 오크베이의 집에 가지 말 것, 5번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라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서에 자신을 데리러 온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4년 아내의 가족들이 캐나다로 온 후로부터 아내가 변했다. 그들이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내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요. 그 후 누나 집에 머물던 이 씨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아내 박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이 씨의 연락과 접근 금지 조건을 들었던 박 씨는 곧바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했는데 이때 관찰관이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냐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박 씨는 집의 현관 열쇠와 보안 비밀번호를 바꿨다.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자, 이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당시 보호관찰관은 이 씨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서 그 사실을 법원에 공식 보고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즉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이 씨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보고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이 씨의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 이혼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 씨는 그걸 어기고 직접 아내에게 전화한 것. 이 보고서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그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실수로 아내에게 연락된 것이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죠. 법원은 보석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1분 만에 심리를 일주일 후인 9월 4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던 바로 그날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집의 소유권,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 박 씨 명의였고 주변에서는 남편이 가족 문제로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죠.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말과 달리 자신의 통제 아래 두지 못한다면 죽여야 한다는 왜곡된 집착을 가진 존재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의 미라클 마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입니다. 안전하고 부유한 동네라서 그런지 작은 절도 사건조차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고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이곳에 40대 한국인 송병철 씨는 그의 아내 송지연 씨와 5살의 아들 진우 군, 2살의 아들 네이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혼자 도매 의류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활동도 열심히 했죠. 사업이 더 안정화되면서 아내 송지연 씨는 양육에 전담하며 남편을 외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급격하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그녀는 남편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이었죠. 아내도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지연 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본 건 56세의 한국인 여성 민은식 씨였습니다. 보모인 거죠. 그리고 종종 아이들의 할머니 코스모스 창이 막내 네이선을 돌봐주기도 했고요. 2003년 5월 5일 오전 11시 할머니 코스모스는 손자를 보기 위해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네이선을 볼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딸의 아파트 402호 문 앞에 섰죠. 그런데 그녀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 은식 씨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갸우뚱했습니다. 보모인 은식 씨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만약 늦게 온다고 해도 미리 연락을 줬고요. 그리고 은식 씨가 못 오더라도 딸이 전화와서 네이선을 좀 봐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코스모스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그리곤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욕실 문틈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곳으로 가서 노크를 해봤죠? 그런데 인기척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순간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딸 송지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어서 사망해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목은 결박이 되어 있었고 입은 박스 테이프로 막혀 있었죠. 심지어 욕조 안에는 싸늘한 시신이 된 막내 아들 네이선과 보모 은식 씨가 함께 누워 있었고요. 코스모스의 비명소리로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그들은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있는 작은 욕실로 향했고 곧 차갑게 식어버린 세 사람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 피해자 모두 근거리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어요. 특히 아들 네이선은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해서 척추가 절단된 상태였죠.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송지연 씨의 입과 손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 안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범인이 사용한 라텍스 장갑의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을 했죠. 송지연 씨에게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 테이프와 라텍스 끝부분이 붙어서 뜯어졌던 걸로요. 다행히 라텍스에는 신원 미상의 DNA가 남아있었기에 범인을 찾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들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였어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숨겨둔 비장의 카드로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범인이 강제로 집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요. 뭔가를 훔쳐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통 돈을 훔쳐간다던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던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집 열쇠는 피해자인 송지연 씨가 가지고 있었고 협탁 위에 놓여있던 보석도 3만 달러의 수표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지연 씨에게서 구찌 시계와 금반지도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확실히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이 발견된 욕실, 이곳 외에는 어디에도 혈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의문에 경찰은 남편 병철 씨를 주목했습니다. 경찰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일단 가장 손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였기도 했고 병철 씨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불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의 시선이 병철 씨에게 집중된 5월 13일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편지가 도착한 후 경찰들은 더더욱 병철 씨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적힌 편지에는 병철 씨, 그 사람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는 여자친구를 지난달에 뉴욕으로 보냈고 그녀는 7월에 다시 돌아와요. 송 사장은 그의 와이프에게 벗어나려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경찰은 이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 곧장 추격을 했죠. 하지만 이 제보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편지 속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편지 속 내용에서 첫 번째 줄, 바람을 폈다는 내용은 진실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사실 자신의 회사에서 한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자신의 DNA를 전달을 했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진실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한 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타이핑으로 친 건데 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대문자로만 쓰여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문자로만 쓰여져 있고 폰트체도 각각 달랐어요.
조사 결과 대문자로 쓰여진 부분만 따로 타이핑을 쳐서 원래 원본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위에 붙여서 다시 복사한 복사본이었어요. 콜라주한 거죠. 제일 위쪽에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만 원본,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타이핑을 쳐서 붙여넣은 겁니다. 이상하죠? 병철 씨가 용의자라고 확신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던 경찰은 며칠 뒤에 새로운 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병철 씨의 입을 막았던 박스 테이프 끈끈이의 반대쪽에 신원 미상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곧장 지문 감식 결과 DNA 검사를 실시한 곳 6곳 중에서 3군데에서 병철 씨로 밝혀졌고 나머지 3곳에서는 이 지문만으로는 병철 씨임을 확인할 수 없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한번 미국 최고의 포렌식 업체에 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결과는 불일치. 당시만 해도 경찰이 남편 병철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일치한다는 DNA 검사는 편향적인 결론으로 나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수사관이 검시자에게 우리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 병철 씨가 범인인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실제 검시자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의심은 병철 씨에게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런 화학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총을 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날 어디서 뭐 했어? 그러자 병철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일했죠. 새로운 의류 때문에 공장을 왔다 갔다 했고 사무실에 갔다가 직원들과 3시부터는 함께 좋은 물건이 있나 보러 다녔어요. 이에 직원들은 사실이라면서 사장님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확실했죠. 그래도 경찰의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그가 아내와 아들을 해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죠. 그런데 병철 씨 사업장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또 경찰들이 지켜본 그의 모습은 애통함에 잠긴 아버지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검은 옷을 입고 가족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홀로 무덤에 앉아 죽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돌아오고 반복이었어요. 가족을 잃을 상황 속 살아남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청한 전화 내용도 삶을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어요. 2009년 경찰은 갑작스럽게 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병철 씨 가족의 이웃이었던 로빈 조라는 한인 남성이었어요. 로빈은 사건 당시 병철 씨와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영어 실력도 뛰어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는 이 신뢰를 이용해서 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진짜 부자가 될 것만 같고 신뢰감 이미지가 100%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관심이 생겼죠. 자, 그런데 로빈 이 사람 알아보니까 사실 금융 자격증조차 없는 사기꾼이에요. 그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4%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혹을 했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사실 그의 사업은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 수법이 흔히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는데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당해 줍니다.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그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좋네 하면서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러면 최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처음 투자한 사람에게 일부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후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2003년 로빈은 하나 약 30억 원의 돈을 사기친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사기 금액과는 달리 로빈의 형량은 한없이 약했어요. 그는 겨우 5년의 보호관찰만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때 로빈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경찰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 DNA를 등록을 해놓으면 미제 사건이나 범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혐의가 있던 없던 등록을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거고요.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들은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빈은 자신의 흔적을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등록을 한 거죠. 그의 집행유예 5년이 끝난 후 2008년 공식으로 그의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었고 송지현 씨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이 로빈의 DNA가 일치한다고 뜬 겁니다. 경찰들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에게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신문을 요청했죠. 그리고는 사건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신문할 예정을 하면서 로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에게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물었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자. 그날 오전 11시 30분쯤에 치과에 갔던 것 같아요. 진료 보고 나와서 우체국도 갔고요. 그리고 TJ라는 상점에서 골프화도 좀 구경했어요. 제가 요즘에 골프에 좀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는 자동차 보험료 납부 때문에 보험사에도 잠깐 들렸네요. 그 길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실수로 콜라를 옷에 다 쏟은 거 있죠. 그래서 오후 한 2시쯤에 별 수 없이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친구 사무실 가서 카드놀이 하고 한 오후 7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이 사건 한 달 전도 아닌 무려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로빈이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찰들의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다시 한번 로빈을 떠보기 시작했죠. 혹시 너 비닐 장갑 같은 거 사용한 적 있어? 지금 말고 예전에. 경찰의 물음에 로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 청소할 때랑 차 청소할 때 꼈죠. 그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거. 라텍스 장갑 같은 거야. 로빈의 입에서 무심코 라텍스 장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경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라텍스 장갑은 사건의 관계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빈이 정확히 라텍스 장갑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신문이 끝난 후의 행동도 굉장히 수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는 거죠. 경찰 신문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라나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들은 로빈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로빈이 여행 중에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를 여러 군데 나눠서 버린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버리고 몇 킬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버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입니다. 경찰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로빈이 버린 쓰레기들을 모두 수집했죠. 신문지에 쌓여있던 물건의 정체는 놀랍게도 38구경 실탄 5발이었습니다. 송지현 씨와 내희선, 은선 씨를 살해한 총과 같은 종류였어요. 2009년 로빈 조를 범인으로 몰았지만 DNA 신빙성과 로빈의 범행 부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2년 5월에 재판대에 올라갔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경찰들은 로빈의 살해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검찰은 로빈의 살해 동기가 돈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당시 그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빚도촉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로빈이 병철 씨 가족의 집을 도둑질한 후 목격자인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요.
그러나 경찰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수사 초기 현장에서 없어진 금품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경찰들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언을 했었죠. 그렇기에 로빈의 살해 동기와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범행 동기가 모호하면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로 인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들은 큰 혼란을 느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빈이 왜 살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인자의 장갑에 로빈의 DNA가 발견된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빈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모든 항소들은 기각이 되었어요. 9년 만에 해결된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를 잃고 살인자로 누명을 쓴 병철 씨가 아닐까요? 그는 아직도 첫째 아들에게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 그의 삶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소문, 의심스러운 시선, 무심한 말들 속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는데요. 누구보다 무고했음에도 경찰과 사람들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병철 씨는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를 용의자로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의 무능력한 판단이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만약 그때라도 병철 씨가 아닌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더라면 2배의 상처는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 범인도 그렇지만 피해자 편에 서야 할 경찰들에게 더 화가 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